미국의 실업수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실업수당 75만 원 플러스를 민주는 유지, 공화는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내년 1월까지 하고 이제 공화당 일정대로 7월에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우스운 건 뭐냐면 이제 평균 실업수당이 340달러였어요. 코로나 발발 전에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평균 940달러를 받고 있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최고 실업수당이 450달러였는데 600달러를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겁니다. 사실 실업자들한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자들이 현재 받는 실업수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주의네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돈바이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달러 축소하자 이런 어떤 그 제안, 절충안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공화당이 이걸 받아들일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데 보시면 여기 증가율.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거든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월 달에.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긴 한데 이제 세부를 다른 상황을 좀 지켜보면 뭐 개인 그 소비 지출이 급락했어요. 3월하고 4월에. 근데 이거는 락다운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데 저축률은 보시면 3월 달에 12% 등에 4월 달에 33%까지 올랐어요. 가처분 소득의 거의 3분의 1은 저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의 3분의 1 저축이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단적인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거 지불유예, 모기지 관련돼서 지불유예를 신청하는 게 패턴을 보면 여기 이게 전체거든요. 여기 이제 부분이고 보시면 이게 전체 토탈로 보면 3월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이제 5월달 들면서 점점 잦아들면서 일단 플랫화되고 있어요. 평준화되고 있는데 이 그 비중이 보시면 이게 뭐 7점, 그러니까 평균 100개 중에 9개가 지금 원리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분이 없어요. 이건 이제 그 정부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기관, 똑같은 기관에서 이제 대출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군인 관련 가족일 겁니다. 이거는 약간 그 소득순위 낮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련된 대출일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 두 개를 제외한. 근데 전체 다가 골고루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그 연체된 원리금이 1조입니다. 1조. 지난번에 재정 지원한 게 미국 2.2조 아닌가요? 전체 영역에 다 포함해서 토탈로. 그런데 1조의 원리금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돌입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장되면서 이제 가장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5%로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5월 달에 이 개장되고 나서의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느립니다. 5월 달에 오픈된 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30, 32, 35거든요, 지금. 차트로 보면 이 정도인데,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 정도인데, 2019년도엔 지금 정도 수준이면 거의 70%에 육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단번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게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처럼 써댈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써댈 수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호텔에 묵을 정도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기업 쪽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서 묵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 위축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 수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둔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느낌은. 그리고 이제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이제 하이힐드와 관련된 게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투심이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안정화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가 지수 파란 게 이게 나머지 하이힐드인데 보시면 주가가 내려가면 하이힐드가 급등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주가가 하이힐드가 계속 추세를 타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트리플 C 영역을 보시면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추세를 타고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얘가 사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이 정도가 이 내려오는 정도를 못 따라온다는 얘기는 트리플 C에 C 이하의 채권들의 투심은 지금 아주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불안정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럽 5대 경제 대국의 저축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인데 독일을 제외한 네 나라의 저축률이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프랑스에 따르면 저축자들은 3월에 대략 200억 유로인데 오타야. 대략 200억 유로를 저축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이 월 평균 변동이 380억 유로를 상회, 그러니까 상회는 4, 32, 4, 5, 25 거의 5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경우는 3월이 168억 유로인데 이탈리아 원평 경우는 34억이랍니다. 이거는 뭐 3, 50 이거 5배 정도 늘었네요. 여기 보면은 그 월 평균 저축이 23억인 스페인은 100억 유로예요. 이것도 거의 뭐 5배 가까이 늘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31억 파운드가 증가했는데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랍니다. 그러면 감소한 독일은 이 독일이 재밌는데요. 독일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저축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걸 선호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중앙은행이 1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유통 중인 현금이 397억 유로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은 은행에다 넣어두는 게 아니고 돈을 싹 빼가지고 집에다 두나 봐요. 독일은 저기가 없나 봅니다. 도둑들이 덜한가 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유럽 쪽에서 이게 그 뭔가 돈을 안 쓰고 소비가 유지되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서 사실 글로벌 경제에 같이 맞물려서 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줘야 되는데 물론 하도 트럼프가 그 장벽, 무역 장벽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개별 국가의 경제가 개별로 도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일정 수준 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그 소비 축의 쓰나미를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트럼프가 뭔가 찌르고 있잖아요. 중국을 찔러대고 있는데 자기 재산하기 위해서 계속 질러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겁니다. 미국의 5개 은행의 위험 노출이 87조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잘 보면 JP 골드만 5개 은행이 그 중국 익스포 중에 중국에 대출하고 보증한 게 87조, 그러니까 708억 달러나 된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네, 홍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금융기계를 제재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익에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수익 규모.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그 2026년에 수익 규모가 470억 달러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뭐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이런 무디스 이런 평가회사나 이런 쪽의 애들이 거래소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투자 그 뱅크들이. 그런데 그런 쪽에 지금 거래소 성장 못하도록 막 막았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이익도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는데 금융업이 그것도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출된 것도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 그 투자은행들한테 좋지 않은 행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쪽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미중이 쌓이면서 신흥국이 연쇄 디폴트의 우려가 커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총 외채 비율이 높은 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순 자본 수익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1,000억 달러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이 아무리 그 미국 시장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엮여 있는데 이런 신흥 시장의 그 어떤 디폴트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럽 시장이 계속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전체적인 패턴을 놓고 보면 시민적 투자 불안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위안화가 7.5위안까지 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중국의 통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이제 CDC 통계를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CDC 통계를 잘 보면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가 이 변동성에 대한 것 말고 바닥만 그려보면 내려오다가 바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장 이후에, 그러니까 그 경제 재개 이후에 이게 안정화 과연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의심스럽고 이미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뭐 횡보하 그 줄어들고 있는 거는 한 10개 주밖에 안 되고 뭐 늘어나는 게 18개 주, 옆으로 기는 게 22개 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개장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폭발적인 어떤 2차 유행 뉴스보다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다 브릭스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4개가. 그래서 이제 그 WHO에 가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증가세가 감소가 안 하고 다시 좀 일정 영역에 늘어나는 상태로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질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러시아는 잠잠하고 해지고 있지만 아직 그 만 단위가 아직 그 나왔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지표로는 8천 단위가 나왔는데 일간 만 단위가 나왔다는 얘기가 제가 봤거든요. 어제 뉴스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디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그 문제가 사실 인디아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그 인구가 많은 국가잖아요. 10몇 억인가 되잖아요. 중국보다 살짝 작은데. 근데 여기는 의료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인디아는 정말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처럼 강제로 통제할 수도 없고 인디아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는 이제 브라질이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방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순환적으로. 그래서 잠잠해지고 있다가 어디선가 또 터지면 다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유입돼가지고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궁금한 건 저희가 지금 그나마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태원 사태니 그다음에 뭐 또 이번에 콜센터 사태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과연 이게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제기를 그러니까 강력하게 진행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 또 미국의 흑인이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뭐 이게 그 예전에 LA 폭동이 있었죠. 90년대. 그 LA 폭동만큼 이게 비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일이 터지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좀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게 폭동이 일어나면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 그 코로나 전파도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요점에서 얘는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취소됐다는 거는 제가 왜 그냥 올려드린 거냐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코로나가 아니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경제 시스템 안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그 올림픽이 취소된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중간중간에 그 경제의 활력소를 주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역시 경제의 그 주름살을 만드는 그 작은 요인이긴 하지만 누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그 만약에 지금 현재 실업이 된 사람 혹은 그 지금 직장 그러니까 그 자기 사업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연준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래 편안해 잘 되겠지 뭐. 그러니까 사람도 뽑고 공장도 물건도 찍고 그리고 뭐 놀러 나가는 것도 열심히 그냥 뭐 옛날처럼 우리 놀면 되잖아. 다 해결해 줄 건데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뀔까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보잉이나 델타항공 혹은 우버와 같은 그 기업의 주식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 해당 기업이 해고할 인물들을 해고를 안 할까요? 급여를 장인의 주식을 오른 그 가격에 맞춰서 팔아가지고 보유 지분을 줄이거나 자사주 매수를 줄여가지고 그 자금을 확보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경제를 선반영한다고. 그런데 주식시장은 경제를 선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그냥 자기의 기대치만 선반영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물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따라오면 주식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위로. 그게 경기 확장 국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위로 떴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바뀌겠느냐? 실물 경제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가게와 기업, 특히 한계 기업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거든요. 또 한 가지 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가게나 기업, 그 다음에 그쪽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단지 주식시장이 머리를 위로 급격하게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리 상태가 뒤집힌다? 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시장이 강한 거는 맞아요. 그만큼 과거 10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온 그 미국의 주식시장에 광기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광기가 끊임없이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높이 평가된 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식시장만 쳐다보시지 말고 주식시장 이외에 주변의 상황을 잘 쳐다보시면 그게 언밸런스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그 믿음이 투자에 접목돼서 움직이셔야만 결과적으로 자산 관리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